영화 하류사회는 감독 김변태의 10년 만의 복귀작임과 동시에 평소 단아한 이미지로 유명한 톱스타 마동석 씨가 파격 노출을 한 것으로 알려져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남자 배우로서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노출을 결심한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저도 정말 쉽지 않았죠. 하지만 작품에 꼭 필요한 장면이었고 남자로서 수치심보다 배우로서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덕에 결심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그럼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요? 자, 자세한 건 극장에서 확인하시고요. 정말 큰 결심이 필요했단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영화 하류사회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독님, 정작 동석 씨는 양말만 벗고 애꿎은 무명 배우들의 찌찌 파티만 등장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작품성을 위해 필요한 만큼 보여드렸는데 왜 동석 씨의 찌찌에 집착하시는지.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던데 저로선 이게 논란이 되는 게 더 놀랍군요. 아니, 동석 씨가 더 벗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소비자를 기만하는 과대 광고의 책임을 감독의 권력으로 무명 배우들에게 떠넘긴 거 아니냐, 이걸 묻는 겁니다. 이래서 개 돼지들 상대로는 예술을 못한다니까. 때는 2018년 8월 30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치와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를 보고 매우 기분이 좋아져 있던 저에게 피의자 약물 중독이 다가와 이렇게 속삭입니다. 아 맞다 형, 상류사회 보고 리뷰 좀 해주세요. 역대급 걸작이라는 소문 들음. 스포를 피하기 위해 관람 전에는 영화와 관련된 정보를 절대 찾아보지 않는 저는 드디어 올해 영화다운 영화가 나왔다는 부푼 기대감을 안고 상영관으로 향했습니다. 결과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처참했고요. 여기까진 솔직히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류사회 후기에 달린 댓글을 보고 저는 인류에 대한 믿음을 잃게 되었습니다. 형 이거 왜 보셨어요? 이거 왜 보셨어요? 이거 왜 보셨어요? 불타오르네. 악마도 울고 갈 쌍놈의 새. 몸이 아프면 마음은 더 아프니까 아프지 마세요. 오늘은 정말 할 이야기가 많으므로 서로는 생략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굳이 짧은 감상평을 남기자면 이 영화를 보는 것은 마치 패션 모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맛없는 부스러기에 의존해 인고의 시간을 견뎌내야 한다는 점에서 말이죠. 한 가지 다른 점은 모델은 인내를 통해 아름다운 육체와 명성을 얻게 되지만 이 영화를 보고 나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뒤는 영화의 스포일러와 악담만이 존재하며 영화의 전개에 포함된 성에 대한 노골적인 묘사도 다루고 있으므로 혹시라도 영화를 재밌게 보셨거나 앞으로 보실 분들, 그리고 성에 대한 이야기에 거부감이 있는 분들의 시청을 금지합니다.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남아있는 여러분을 위한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원래 영화는 박해일이 맡은 장태준과 수혜가 맡은 오수연의 시점을 자주 전환해가며 극을 진행하지만 지적할 부분이 많은데 시점까지 자주 바뀌면 여러분들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조금 이야기를 몰아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태준은 촉망받는 경제학 교수입니다. 단순히 머리만 좋은 게 아니라 교수 생활을 하면서도 제자들에게 존경 어린 눈빛을 받으며 인기를 누리는 모습으로 묘사되죠. 제자였던 비서관의 발언으로 보아 평소에도 냉철한 분석력과 날카로운 독설로 유명한 듯합니다. 태준은 한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한 뒤에 인생의 전환기를 맞게 됩니다. 이 시사 프로그램에서 토론하는 장면은 영화 내적으론 세간의 관심을 얻고 영화 외적으론 언변과 지성을 보여주어 인물상을 어필하는 장면인데요. 비슷한 예가 레미제라블에서 장발장이 빵을 훔치는 장면으로 전체 이야기에서는 지극히 적은 도입부에 불과하지만 극의 전개와 장발장의 캐릭터에 큰 영향을 발휘하듯 앞으로의 전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순간이죠. 그런데 이 영화는 이 기본적인 시작부터 조지고 들어갑니다. 내용이 어떤가 하면 시사 프로그램의 주제는 젠트리피케이션의 해결책은 무엇인가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이란 임대료가 저렴한 지역에 가게들이 몰리며 상권이 생기고 일종의 핫플레이스가 되면 임대료가 점점 오르며 특색을 만들었던 소상공인들은 쫓겨나고 그 빈자리를 프랜차이즈가 채우게 되는 현상을 말하죠. 젠트리피케이션이란 단어가 생소한 거지 명동, 홍대, 강남, 가로수길 등 예시만 들어도 단박에 알 수 있을 정도로 어디서나 발생하는 문제지만 누구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지 못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걸 해결할 방법을 제시하는 경제학자는 전 세계의 수학자가 달려들었지만 푸는데 350년이나 걸린 페르마의 대정리를 증명한 것과 같은 대우를 받아도 될 정도죠.
여기까진 그럴듯해 보이는 소재를 적당히 골랐구나 싶었는데 이를 해결할 방법이라고 제시하는 게 보고도 믿기지 않는 수준입니다. 태주는 임대료가 올라서 임차인들이 거리로 내몰리는 것도 문제지만 건물주도 선량한 시민이니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시민은행을 만들자고 합니다. 언뜻 들으면 건물주의 권리도 보호해주고 임차인의 살 길도 마련해주자는 것 같지만 경제학을 전혀 공부한 적이 없는 제가 들어도 이 이야기에는 윤리적으로 보나 실용적으로 보나 영화적으로 보나 경제적으로 보나 치명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경제학 교수라는 캐릭터를 데려다가 개소리를 해결책이라고 가져다 놓은 게 너무 말이 안 돼서 조목조목 따지다 보니 좀 길어지는데요. 그냥 말이 안 되는 소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실 분들은 화면에 적힌 시간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저는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지적에 허점이 있다면 피드백은 기쁘게 받겠습니다. 먼저 윤리적으로 보면 임대료가 부담돼서 내몰리는 임차인에게 저렴한 대출을 해주자는 건 사람들은 특색 있는 가게를 보러 몰리는데 이득은 건물주만 보게 되는 열정페이식 해결법입니다. 둘째로 실용적으로 보자면 젠트리피케이션은 장기적으로 개성을 잃은 거리에 발길이 줄어들면서 지역의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유동인구는 한계가 있는데 임대료는 끝없이 오르니 홍보 효과를 위해 적자를 감수하고 매장을 유지하던 프랜차이즈조차 철수합니다. 대표적으로 회자되는 게 강남역 빵전쟁이죠. 결과적으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게 되므로 이 현상을 가능한 늦추는 것은 건물주의 권리를 지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셋째로 영화적으로 보면 이 이후에 보수당의 공천을 받은 장태주는 시민은행을 정부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닌 기업의 후원을 받아 시작하려 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문제는 아무리 뒷배가 있다고 해도 현직 국회의원도 아닌 후보를 간판으로 이런 일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성이 없고, 둘째로 상호저축은행은 일반은행과 대부업체 사이의 금융권으로 보면 이해가 빠른데 제1금융권에서는 대출이 어려운 자영업자나 서민이 돈을 빌리는 곳인 만큼 대출이자가 은행보다 훨씬 높습니다. 불확실한 회수율을 높은 이자로 메우는 구조인데 이걸 저금리로 운용하면서 기업에게 돈을 빌리겠다는 건 건물주도 시민이라며 보호하자던 사람이 그 책임을 기업에 떠넘기는 꼴밖에 안 됩니다. 넷째로 경제학적으로 보자면 핫플레이스 같이 언제 꺼질지 모르는 거품을 보고 대출을 해주자는 이야기가 어느 정도로 개소리냐면 임대료를 감당 못하는 임차인에게 대출을 해주자는 이야기니 당연히 조건은 크세르크스급으로 관대할 겁니다. 공공연연이 대출을 해주는 곳이 생기니 당연히 임대료 경쟁은 더 치열해지겠죠. 치솟는 부동산 가격만 보고 대출을 남발하다 거품이 꺼진 뒤에 대출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어지는 이야기.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사례를 딱 두 가지만 대보자면 하나는 일본의 버블 붕괴고 또 하나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입니다. 특히 미국은 이 여파로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불러오며 경제학의 판도를 뒤바꿀 정도의 사건이라 시장 경제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대출로 해결하자는 개소리는 복수 전공으로 경제학을 듣는 학부생조차 진지하게 입에 담을 소리가 못 되며 영화처럼 이에 대해 아무도 의문을 품지 않는 건 역시 절대로 말이 안 됩니다. 실제로 이런 소리를 한다면 보수당 후보로 출마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에 박제가 돼서 평생의 조롱거리가 되고 교수로서 자격 논란까지 일어날 겁니다. 사회 비판을 표방하는 영화가 시작부터 뇌세포는 안녕하신지 궁금해질 정도니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사건은 몰입이 되려야 될 수가 없습니다. 이 토론으로 인해 여비선은 주인공에게 반하게 되고 보수당은 장태준을 영입해 대대적으로 밀어주기 시작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요새는 스토리 있는 야동도 이렇게 안 만듭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이후엔 마침 시위에 나간 장태준의 앞에서 노인이 분신 자살을 시도하고 태준이 이를 몸을 던져 구하는 장면이 시위를 찍으러 온 카메라에 담기며 실검 1위를 찍게 됩니다. 이 사건 덕에 보수당에 불려가 공천을 받게 되고 후보가 된 장태준은 선거에 앞서 시민은행을 구체화하기 위해 자금을 댈 회사와 접선하죠. 이때 같은 대학 후배라며 김강우가 연기한 백광현이 등장하는데 독립운동을 하신 할아버지의 의지를 잇기 위해 친일파를 척결한다는 의미로 대일로 명명한 대일그룹을 운영한다고 말하곤 바로 뒤에 부하랑 일본어로 대화를 합니다. 관객한테 나는 수상한 사람이니까 알아봐주세요 하고 감독이 밑줄 쫙 별표 3개 땡땡땡 띄워주는 아주 친절한 순간인데 당연히 둔감한 주인공은 알아채지 못합니다. 하지만 넥타이 핀을 건네며 술 한잔 사달라는 비서는 칼같이 알아보고 너나 좋아하냐고 물어보죠. 이 친구 참 전개에 편리한 눈치를 가졌네요. 반면 수혜가 맡은 오수연은 욕망을 상징하는 캐릭터인데
능력 있는 커리어 우먼으로 그려지지만 소위 말하는 학연, 지연, 혈연이 없어 위아래로 재벌 상사와 재벌 부하 사이에 끼어 출세길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부관장인 자신에게 통보도 없이 전시회의 내용이 바뀐 것에 소위 유리천장의 존재를 느끼게 된 그녀는 반격에 나서게 됩니다. 지인의 가게 오픈 파티에 갔다가 전 남친을 우연히 보게 되는 장면이 슬쩍 지나가더니 이후 친한 기자를 통해 바뀐 전시의 내용을 비판하는 기사를 내보냅니다. 기사를 무마하기 위해 내정되었던 화가는 빠지게 되고 열받은 상사는 전시회 전까지 다른 작가를 섭외하지 못하면 이게 수연의 마지막 전시회가 될 거란 협박을 합니다. 자, 기사를 내고도 일이 이렇게 돌아갈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능력 있는 커리어 우먼 수연의 커리어가 끝날 위기를 막아줄 유명한 예술가는 누구일까요? 상상도 못한 정체는 바로 우연히 만난 전 남친입니다. 10년도 전에 헤어졌던 이 전 남친이 자꾸 해보려고 데킬라 묻고 가라고 눈웃음 실실 날리면서 자니?를 남발하는데요. 이게 왜 점점 시간이 갈수록 야동 같아지는 건지, 이 영화의 끝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건지, 난 도대체 이걸 왜 보고 있는 건지. 약물 중독! 아프지 마세요. 이후에 파티에 부부 동반으로 참석한 수연과 태주는 우연히도 흩어지게 되고 태주는 100억을 투자하겠다는 기업의 오너를 만나게 됩니다. 오너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며 불안한 눈빛을 보내지만 그를 지켜보는 여비서의 치명적인 눈웃음에 홀려 거친 생각에 빠진 태주는 이를 눈치채지 못하죠. 그 시간 우연히 파티에 참석해 있던 수연의 전남친이 우연히 테라스에 홀로 있는 수연을 찾아내서 같이 파리에 가자며 키스를 시도하는데 수연은 이를 기다렸다는 듯이 받아들입니다. 자, 이 부분이 여자와 남자를 보는 감독의 가치관을 살펴볼 수 있는 첫 장면인데요. 만취한 태준이 여비서를 그윽하게 바라보는 장면 뒤에 바로 멀쩡한 정신의 수연이 다른 남자와 키스하는 장면이 나온 뒤에야 태준은 딱 한 번에 몰아서 정사 장면이 나옵니다. 반면 수연은 이날은 그냥 넘어가고 상사를 속이고 부하를 조롱한 끝에 전 남친과 해외 출장을 나가서 연인처럼 꽁냥대는 오붓한 시간을 보낸 뒤에야 드디어 배드신이 등장합니다. 작품을 위해 벗었다는 문구로 파격적인 노출을 강조했던 스타의 배드신이 목만 보이는 수준이라는 것에 대한 제 개인적인 분노와 슬픔은 제쳐놓고서라도 이런 식의 장면 배치는 수연의 불륜을 앞뒤로 강조하듯 배치하여 태준의 불륜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는 교과서적인 전개법이죠. 이후 파리에서 귀국한 수연은 검찰에 체포되기까지 하고 녹화된 불륜 장면이 유출되며 딱 한 번 관계를 가졌던 수연은 작중 내내 수치를 겪는 주홍 글씨가 새겨진 반면 이후에도 더 관계를 가진 것을 암시하듯 비서관의 집에서 함께 나오는 장면이 포착된 태주는 이를 눈치챈 수연이 야망에 눈이 멀어 신경도 쓰지 않는 양 너무나도 너그러운 용서를 받고 없던 일이 되어버립니다. 야, 너 힐러리 같다. 그러니까 당신도 클린턴 되고 나서 사고 치라고.